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의 기본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 병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핵보다 강한 재래식 전력, 한국군의 막강한 화력 투사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3, 40km 이북에 막강한 수십만의 병력의 위협을 항상 머리에 이고 살게 된 거죠.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요즘 한국군을 두고 핵보다 강한 재래식 전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화력 중심 구조로 발전했고 현무5가 기존 무기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대전의 경우에 기술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발전했기 때문에 전쟁의 기본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착시를. 근데 그게 착시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 AI 스타링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전쟁의 기본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 병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 야포, 병력, 이게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변화 양상을 보였지만 그러나 병력, 탱크, 장갑차, 야포, 물론 이제 항공전력, 제공권, 이건 기본이죠. 이 중요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개념은 그대로 우리가 과거로 2차 세계대전하고 똑같아요. 2차 세계대전 사실은 현대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모범이었거든요. 재해권도 중요했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전 유럽을 석권한 다음에 순식간에 마지막 남은 영국을 점령을 하지 못했던 게 바로 재해권, 바다를 장악하지 못했었기 때문이거든요. BOB,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그래서 대영 제국이 썩어도 준치라고 해군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걸 일본, 독일 해군력이 이걸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영불 해협, 도보 해협을 건널 생각을 못했어요. 도보 해협의 거리는 짧은 데는 3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BOB 브리튼, 바로 항공전력, BF109라든지 BF110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런던이나 주요 영국의 폭격을 가해서 영국의 전투 의지를 꺾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제공권도 장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해권 부족을 제공권으로 확보하려다가 실패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영국에 대한 침략을 포기하고 소련으로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돌리면서 히틀러의 몰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종합을 해보면 2차 세계대전, 현대전의 시초,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세계대전은 육상에서는 병력, 장갑차, 탱크, 야포, 이게 결합된 게 바로 제공권과 결합된 게 바로 독일의 전격전이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전광석화처럼 유럽을 휩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해권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영국을 건너지 못했고, 또 압도적인 제공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제공권만으로 영국을 함락시키는데 실패했고, 결국 육상에서 강자였던 히틀러는 결국 바다를 건너지 못한 채 유럽 대륙에서만 전투를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몰락이 시작됐죠. 이게 이제 사실은 현대전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얘기가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상에서는 전차, 장갑차, 병력, 야포,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양쪽 다 이거 부족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드론에 의존하고, 양쪽 다 드론에 의존해요. 왜 그러냐? 양쪽 다 충분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항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론이나 미사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라크전이나 심지어 이번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침공 때도 뭐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했나요? 아니거든요. 압도적인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해서 이 델타포스 팀을 투입해서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지금 드론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공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흑해의 제해권을 러시아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데사 같은 나머지 지역에 상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침공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제공과 제해권의 중요성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지상전에 지금 양측이 몰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측 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야포, 포탄 수가 제약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장갑차, 탱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병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아주 지리한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전면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느 정도 우세를 보이지만, 그러나 전선을 뒤집거나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길게 좀 설명을 했던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2차 세계대전의 중요성, 전쟁, 제공권, 제해권, 그 다음에 육상에서는 병력, 장갑차, 전차,
야포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력전인 거예요. 화력을 얼마나 많이 투사할 수 있느냐가 전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전쟁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소모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게 전세를 완전히 판도를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핵보다 강한 재래식 전력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군의 막강한 화력 투사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 전쟁에서 중요했던 점들을 한반도에 그대로 옮겨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원래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 중심부가 어디죠? 서울, 그 다음에 개경, 개성, 그 다음에 서경이라고 했던 평양, 고려 거란 전쟁에서 보면 서경, 개경 그러죠?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고조선 이 시대에는 이제 만주를 우리가 호령을 했었죠. 그러나 한반도만으로 좁혀 본다 그러면은 한반도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도 위치는 평양 아니면 개성 아니면은 서울, 한성이거든요. 왜 신라는 경주냐면 신라가 원래 경주 쪽에 붙어있던 작은 땅덩어리였는데 이게 한반도를 통일하면서 경주가 그대로 수도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석정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지. 그 이후에 한반도 전체를 경영하는 체제는 항상 중심부에 한성이나 개경에 중심을 뒀다는 거죠. 근데 묘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서경, 천도까지 평양 했었죠. 그러니까 평양, 개성, 한양, 한성 이 정도거든요. 중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경영하는 데 유리했거든요. 근데 1945년 광복이 되면서 남북이 갈라졌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 38선의 수도 서울이 인접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체제가 갑자기 38선이라는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바로 다른 체제 위협에 바로 인접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부산으로 천도를 했죠. 왜? 서울이 함락됐으니까. 그리고 다시 서울을 수복하면서 환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밀고 올라갈 때니까.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때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통일될 상황을 가정을 하고 수도 서울을 돌아온 거죠. 그래서 다시 밀려 내려왔고 중공군 참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분계선 MDL이 그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한민국의 핵심인 수도 서울이 바로 군사분계선에서 3, 40km, 4, 50km에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머리 아픈 상황에 직면한 거죠. 만약에 부산이었다면 서울이 그러니까 우리 수도가 부산이었다면은 방어를 하는데 아주 유리했겠죠. 왜냐면 MDL에서 4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바로 막강한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170mm 곡산포,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의 사거리가 5, 6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북한의 포병 전력들이 사거리에 놓고 뭐 시간당 10,000발, 20,000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 우리가 적대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서울 이북의 3, 40km 이북에 막강한 수십만의 병력의 위협을 항상 머리에 이고 살게 된 거죠.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육상에서 막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포병전력, 어마어마한 기갑전력, 그 다음에 중무장한 보병전력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북한의 남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포방부, 육방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중심에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을 육성하게 됐기 때문에 강력한 재래식 전력이 일단 필요하게 된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의 육군 전력과 화력 투사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포방부, 야포가 많아야 되고 전차가 많아야 되고 중무장한 병력들을 실어날 수 있는 장갑차 전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 해병 전력에서 세계 3위거든요. 28,000에서 9,000 되거든요. 1위가 18만 명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 한 5만 명 내외 되거든요. 우리가 세계 3위예요. 그러니까 이 포항의 1사단, 김포의 2사단, 백령도의 6여단, 제주도의 9여단이 있거든요. 이 2사단이 어디에 있느냐? 김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은 상륙을 해야 되고 일단 가혹한 조건에서 계속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병과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극복해야 되니까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김포에 있어요. 바로 우리 수도권의 측면을 방어하는데 막강한 화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해병이 바로 김포 쪽에서 수도권의 측면, 서쪽 측면을 방어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 환경, 지정학적인 환경이 첫 번째. 그러니까 강력한 화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고. 왜냐? 수도 서울이 뚫리면 바로 끝나잖아요. 부산이었다면 많은 시간을 벌면서 전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수도 서울이 바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전면적인 화력 투사가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투가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전세가 판단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십만 명 이상의 중무장한 병력들이 사실은 남북이 수도 서울에 3, 40km 이북에 대치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막강한 화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고 우리도 막강한 화력을 전진 배치시켜서 지금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금 대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북한 핵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미사일의 경우에 탄두 무게가 한 5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폭약이 한 200kg 정도 들어있거든요. 미사일 한 발에. 막강하죠. 200kg의 폭약이 터지니까.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경우에 위력이 15킬로톤이었어요. 1킬로톤은 폭약이 1000톤입니다. 그러니까 15,000톤의 폭발력이 일시에 터진 거거든요. 그럼 탄두 무게에 200kg 폭약 들어있는 거랑 15,000톤이랑 비교가 돼요? 미사일 수십만 발을 쏴야, 수만 발을 쏴야 그 폭발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와 일반 재래식의 폭발력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면 적의 핵무기를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폭발력이 아주 강한 무기 체계들, 소위 한국형 독침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현무포, 현무5 같은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무포는 탄두 무게가 4.5톤이고 세계 최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현무5는 탄두 무게가 8톤에서 9톤이거든요. 거의 9톤에 가까이 나가거든요. 지구상에서 이러한 폭발력을 가진 무기는 없거든요. 미사일은, 재래식 무기는. 근데 왜 이런 무기가 필요하냐면 자, 원샷 원킬로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니 폭발력이 아주 강한 미사일로 적의 거점들을 원샷 원킬 한 발에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집무실 한 발, 노동당 청사 한 발, 인민군 사령부 한 발, 북한 미사일 기지 한 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괴물 미사일은 현무5 같은 것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현대전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2차 세계대전의 교훈. 육상에서는 병력, 장갑차, 전차, 야포라고 하는 이런 화력 중심전. 이 개념을 그대로 수용을 했고 그리고 또 서울이 가지고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적 환경의 특성 이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전차 같은 경우 한 2,3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3세대 이상급만 해도 1,700대가 넘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 숫자가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지금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고 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유럽의 빅4,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 가지고 있는 MBT 주력 탱크들이 영국은 챌린저를 써요. 프랑스는 르클레르크를 써요. 이태리는 아리에테를 써요. 그 다음에 독일은 레오파르드 2를 쓰는데 이걸 다 합쳐도 가용한 전차가 1,00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럽 빅4의 2배 이상의 전차를 한국군이 굴리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북한은 우리보다 한 2배 정도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 굴러가는 거거든요. 6.25 개념의 전차, 6, 70년대 전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막강한 화력을 유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한국군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죠.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전쟁의 기본 개념을 안 바뀌었거든요. 뭐 드론이 다 해결하는데 드론은 새로운 무기일 뿐이지 게임 체인저가 아니고 드론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 일방적으로 당황했던 것 뿐이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뭐 전차 무용론 얘기를 하지만 전차 무용론인데 폴란드 같은 데들이 그 뭐하러 그런 K2 탱크를 사갑니까? 페루가 K2 탱크를 왜 사갑니까? 왜 그러면 이 첨단 시대에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절반을 K9 뭐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집트, 베트남 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K9 자주포를 사가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터키도 알타이라고 그래서 흑표 K2 탱크 기술을 이전받아 갔죠?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탱크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드론전에 탱크가 처음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당황한 것 뿐이지 지금 탱크 전력과 드론을 결합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군이 화력에 중점을 둔 또 포병 전력에 중점을 둔 기갑 전력에 중점을 둔 이런 선택은 옳았다는 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SLBM을 실은 잠수함 전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력이 주변국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잠수함은 전략무기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서브머린, 물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죠. 소나, 즉 물속에는 레이더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레이더로 잠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탐지 체계는 소나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전달을 멀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킬로 밖에서도
청음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스크루 소리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을 탐지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잠수함에는 적 수상함이나 적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소나책을 갖추고 있고, 또 수상함도 역시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소나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경우도 디핑 소나, 헬기 같은 경우 물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고정익 헬기는 떠 있을 수 있으니까 디핑 소나라고 그래서 물속에 소나를 집어넣어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거나 항공기의 소노브이, 그건 하나씩 떨어뜨려서 거기서 청취하는 음파를 기체에 송신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탐지를 할 수 있다. 기술도 많이 발달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 넓은 바다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색을 하면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이 수상함정을 잠수함이 따라가요. 이런 경우는 근접해 있으니까 따라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매복해 있거나 수상함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잠복해 있거나 이럴 때는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뭐 잠수함끼리 뭐 어뢰 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그건 영화일 뿐이다. 역사상 잠수함끼리 교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 못 찾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왜냐면 핵단추를 갖고 있는 누구죠? 미국 대통령, 소련 서기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핵잠수함 함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핵탄두를 싣고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핵탄두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이론적으로 못 잡잖아요. 잠수함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잠수함이 물속에 숨어서 엔진 끄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배들이 잠수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대함 미사일이나 함대함 미사일, 하푼 같은 거 있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 미사일은 배가 맞아도 구축함들이 한 방 맞아서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제대로 맞지 않는 한. 그러나 어뢰는 한 방 맞으면 거대한 구축함도 한 번에 불능화됩니다. 항공모함도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불능화될 수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천안함 BCC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반쪽으로. 어뢰 때문에. 그러니까 어뢰는 한 방이 필살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주는 거거든요. 잠수함은 어마어마한 무기죠. 잠복해 있으면 아무도 못 찾고 어뢰 한 방으로 거대한 함정 자체가 무력화되거나 침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지만 비대칭 전력, 전략 무기로 취급을 합니다. 그게 잠수함 전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핵무기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핵무기가 나오면서 또 핵 추진 기관이 나오면서 잠수함은 재래식에서 냉전기 때 이제 핵추진 잠수함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략 원잠, 하나는 공격 원잠이라고 합니다. SSN이 바로 이제 공격 원잠이거든요. 이건 뭐냐? 헌터킬러예요. 전통적인 잠수함인데 추진만 핵추진인 거예요. 핵무기는 없죠. 이제 핵추진을 하게 되면 잠수함이 물속에서 재래식 잠수함은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스노클링을 통해서 엔진을 돌려서 축전을 해서 물속에서는 전기로 스크루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잠수함은 디젤 일렉트로,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돌려서 축전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전기로 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방전되면 바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핵추진 같은 경우는 공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론적으로 5년, 10년, 20년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핵추진의 무서운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의 엔진을 핵추진으로 바꿨어요. 그럼 물속에서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겠죠. 안 나오고. 언제 먹을 거 떨어질 때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공격 원잠이에요. 무기는 어뢰죠. 아니면은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수중 발사. 그걸 SLCM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공격 원잠이에요. 잠수함의 기본적인 목표. 그러니까 적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을 잡는. 그러나 추진 기관만 핵인. 이게 이제 공격 원잠이에요. 그럼 전략 원잠 뭐냐? SSBN. 여기다가 핵탄두를 실는 거예요. SLBM.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안에, 추진 잠수함 안에 핵무기를 실은 거죠. 탄도미사일을. 이게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급이거든요. 영국의 벵가드급이라든지 러시아의 보레이급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잠수함은 두 개로 나눠지죠. 헌터킬러 기능, 적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잡는 공격 원잠, 전략 원잠. 물론 디젤 잠수함도 그대로 있죠. 헌터킬러 개념에. 자, 이 개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개발한 게 이제 바로 장보고 3, 3,000톤급대의 잠수함인데, 3,000톤급 잠수함은 이제 대형이죠. 근데 이제 그걸 중잠수함이라고 그래요. 무거울 중자, 중잠수함. 여기에 SLBM 발사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핵무기는 없죠. 핵무기는 없는데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에 SLBM 발사관을 6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뭐냐? 재래식 추진이지만 전략 원잠의 성격을 띈 거예요. 뭐냐? 물속에 숨어 있으면서 SLBM 6발을 달고 있으니까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6발을 평양은 맞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를 건들게 되면. 이게 한국형 잠수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에 SLBM 수직 발사관을 집어넣은 거는 장보고 3가 유일합니다. 배치1이. 여기 6발 들어가요. 배치2는 장형실함으로 가면은 이게 SLBM 발사관 10발이거든요. 그러면은 잠수함 하나에 SLBM 탄도미사일이 10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동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고 또 북쪽의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섞이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수계 물덩어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의 천국이에요. 수심이 깊고 소음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동해에 장보고 3 장형실함 같은 게 3척이 있다. 그럼 무려 30발의 탄도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동해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을 못 찾는 거죠. 그럼 그 30발이 어떻게 되죠? 한 발당 원샷 원킬. 하나의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전통적으로 적 수상함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잠수함 이동을 하면 북한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인근이나 일본 인근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원잠, 핵 추진이면서 핵탄도 탑재 미사일을 실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재래식 추진이지만 탄도미사일이라고는 전략적 토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억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주변국도 한국을 무시 못하죠. 왜냐? 핵탄도는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든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재래식이지만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가지는 아주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국제사회에서 한국형 독침 전력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단 한국은 독침 전력을 확보를 하고 이미 그러나 결국 북핵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주변 강대국 한국이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해도 주변국을 능가하기 쉽지 않아요. 왜? 중국, 러시아, 일본이잖아요. 경제력이나 인구나. 그렇다고 보면 한국형 독침 전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국과 싸워서 주변국가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주변국이 우리를 건드렸을 때 주변국도 성치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이 표범이 고슴도치나 호저는 안 건드리거든요. 작지만 왜? 건드릴 수 있지만 자기들이 바늘에 찔리고 잘못하면 자기들 죽을 수 있으니까. 호저가 고슴도치가 호랑이 사자를 이기지 못하지만 만일에 건드렸을 때는 호랑이 사자도 가공하려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독침 전력이거든요. 이걸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전력, 그 다음에 지금 SLBM 전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재래식 잠수함만 가지고도 전략적 능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추진까지 가지게 되면 한국의 전략적 억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거든요. 또 하나는 한국 해병이 준사군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해병대는 소속은 해군이고 지금 지휘는 지상작전사령부, 그러니까 지상군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독립된 작전 능력을 갖추는 준사군 체제로 확정이 됐죠. 전환이. 그럼 28,000명에 해당하는 한국 해병도 사실 막강한 독침 전력이 될 수 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3위 규모의 해병 전력은 막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병의 전략적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아갈 때도 항모 전단도 갔지만 상륙 전단도 같이 갔거든요. 미국은 이제 아메리카급이나 와스크급 4만 5천 톤급 사실 항공모함이죠. 상륙 전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7개를 운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독도함, 마라도함이 있어서 대대급 병력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지만 한국 해병의 전략적 기동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해병 초수평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장비들이 갖춰지고 있지만 더 많은 전략적 유연성,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추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스프리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틸트로터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억제는, 왜냐하면 한국 해병 전력이 어디로든 상륙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주게 되면 북한의 많은 인민군 병력들이 동서해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개 해병 전력만 있어도, 사단만 있어도 몇 개의 사단을
북한을 동해안에 묶어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해병의 기동성이 강화되면 주변에 어떤 사태도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게도 무시 못할 전략적 억지력이 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일부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 북핵에 대한 억지력, 그 다음에 주변국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감히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독침 전력들, 이것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한국형 국방전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강대국이 예전처럼 질서를 관리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런 흐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대국의 시대는 이미 끝났죠. 강대국의 마지막 시대는 일단 유럽 열강의 시대였죠. 유럽 제국주의 시대. 아메리카, 미국 대륙이 일어서기 전에는 유럽의 시대였죠. 물론 그 이전에는 아시아의 시대죠. 중국,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우리로 치면 고구려, 발해, 해동성국이라고 그랬죠. 고려. 몇 년 전에 고려 거란전쟁 아주 재밌게들 봤죠. 우리도 전성기가 있었죠. 그러나 유럽에 보면은 제국주의 시대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이 소위 제국주의의 식민 시대를 열었죠. 이걸 깬 게 미국의 독립이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23년에 미국의 5대 대통령이 멀로거든요. 이 멀로라는 사람은 5대 대통령이니까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코피 터져서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대륙들이 독립을 하는 그런 시기겠죠, 이제. 일단 미국이 독립하면서 멀로는 멀로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비식민주의, 비개입주의. 자, 식민주의 하지 마라. 우리가 식민지 당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유럽은 더 이상 식민지 하지 마라. 비개입주의.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한테 간섭 안 할게. 그때는 멀로는 당연한 말이죠. 미국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시는 의도맞지 않으면 다행인 거지. 자, 이때만 해도 미국은 유럽이 보기에 우스운 나라였습니다. 그저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도망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쪽에서 힘겨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이제 살겠다. 이런 나라들 위협으로 느끼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1904년이 되면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1823년에서 1904년이 되면 얼마죠? 한 80년 흘렀죠. 이때 되니까는 미국의 몸집이 많이 커졌어요. 미국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세상에 지하자원이 다 있고 넓은 땅이 있고 또 유럽에서 끊임없는 이민들이 새로운 브레인을 또 스킬을 기술을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좀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때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904년에 멀로 독트린 고립주의를 미국 고립주의를 좀 수정을 합니다. 뭐냐면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는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합치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해관계의 범위는 이 서반구까지다. 유럽은 아닌 거죠. 서반구다. 그러니까 공격적 멀로주의가 된 거죠. 고립주의에서. 자, 여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유럽에 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유럽은 딴 나라야. 우린 니네하고 상관없어. 우리끼리 먹고 살 거야. 처음엔 아메리카만, 미국만. 그러다 좀 머리가 커지니까 남북 아메리카까지. 이게 미국의 고립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되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느냐. 그때 전쟁의 핵심 중심이었던 독일이 였지만 미국 GDP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이미 미국은 몸집이 커진 거죠. 이 상황에서 미국은 초기에 전쟁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 민간 여객선에 침몰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립주의가 끝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유럽의 문제에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아직 유럽은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자신들이 아직도 제국인 줄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결정적인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초기에도 미국은 개입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유럽전쟁에 참전했고 태평양전쟁에 참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아메리카라고 하는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라고 하는 고립에서 탈피해서 이제 세계 중심으로 바뀝니다. 왜냐? 전쟁으로 전 유럽이 초토화되고 일본이 초토화될 때 미국은 사실상 폭탄 한 발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 유럽은 일본은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일주일에 구축함 하나 찍어낼 정도로 미국은 전쟁을 위한 군수공업이
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이 군수공업은 이후에 민수경제로 비약적으로 또 발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전 세계 GDP의 40에서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절반. 그러니까 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 냉전 시대로 전환이 되죠, 이제. 소련권과 미국권으로.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와 그 다음에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양대 진영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미소 양강 체제로 재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럽의 열강들이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강 체제로 전환이 된 거고, 그러나 이때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성기 때도 소련이 미국 GDP의 50% 넘지 못했어요. 다만 진영의 중심이었을 것뿐이죠. 그러니까 미소 양강이라고 하는 우리는 시대에 살았고, 그러나 이게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몰락했고 해체됐고, 그 이전에 독일이 통일했죠. 동유럽들이 이 체제 전환을 시작을 했죠. 그럼 소련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일반적인 중진국 수준으로 몰락을 합니다. 추락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행복했느냐? 아니죠. 미국도 전 세계 GDP의 40, 50%에서 2025년 기준으로 한 24, 5%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냉전기 때는 미국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했고, 소련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권의 질서를 유지했거든요. 자,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 쪽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사라졌죠. 자, 미국은요, 옛날 같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11, 9/11.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각종 전쟁에 휘말리죠. 걸프전, 1차전, 2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리비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란 전쟁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은 몰락했고 해체됐고 러시아는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미국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이죠. 그걸 대변하는 게 트럼프예요. 내가 남의 전쟁에 돈을 왜 써? 유럽 안보 니네들이 책임져? 한국 니네 모범적이야? 니네 북한 억제해? 일본 닦아있지? 오 잘했어. 왜? 자기들이 국방부 있어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미국이 지켜줄 테니까 야 한국, 일본, 유럽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만 믿어 안심해. 대신 내 물건 사, 그 다음에 내 말 들어, 그 다음에 미국 질서 따라. 이게 미국의 국제주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 중심이 된 팍스 아메리카는 국제주의로 전환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지키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가 아니죠. 왜? 지금 50대, 60대, 70대 분들, 한국 사회 지배층들, 유학 간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갔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왜? 미국의 스탠다드를 배워와야 되니까. 이게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거고, 팍스 아메리칸 시대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키는데 돈을 쓸데없이 쓴 게 아니라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노를 유지하는 힘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그걸 유지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점점 역할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죠. 이제 벌려놨는데 점점 좀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줄이면 도움이 되느냐? 그만큼 이익도 줄어드는 거죠. 미국이 이번에 미넨 안보에서 뭐라고 말했죠? 미국을 성토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캐나다가, 유럽이 미국의 무기를 이제 안 사게 되죠. 미국의 물건을 안 사게 되죠. 그러면 미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역할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게 악순환인 거죠. 미국의 국익 관철도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고립주의에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국제주의로 넘어왔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전성기를 구가했고, 이거는 미국의 낭비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거였고 결과적으로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도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이 다국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도 역할을 축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이제 예전처럼 질서를 유지할 능력도 의지도 사라지는 거죠.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거고, 중국은 그 역할을 할 만큼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강대국이 예전처럼 세계 질서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 다극화와 함께 무극화, 질서의 혼돈의 시기가 오는 근본적인 배경이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다극화를 넘어선 무극화 시대라는 책을 제가 저술하게 된 이유인 거고, 대한민국의 생존 시나리오라는 부제는 이 현실을 인식을 해야만 그 상황에서 우리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국화 시대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무국화의 시대는 힘들죠. 질서도 없고 무질서고 각국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질서, 동맹은 추억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질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동맹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트럼프를 보세요. 피와 구별이 없죠. 동맹과 적이 없죠. 그러나 한미 상호방위죠. 한미 동맹도 있고 미일 동맹도 있고 나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동을 보면 그러나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거래 중심적, 철저하게 거래 중심적 관계 지향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고 각자 도생의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좀 더 치열한 용어를 쓰고 싶어요. 그건 뭐냐? 서바이벌 외교다 이제. 살아남는 외교해야 된다. 실용 외교보다 더 처절하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성조기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 성조기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미국 의를 지켜주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머리띠까지 하고 다녀야 됩니다. 사실은. 성조기로 가방도 만들어 들고 다녀야 되는 거고 신발도 성조기로 뒤집어 싸면 돼요. 그럼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잖아요. 아니라고. 언제든 등을 칠 수 있다고. 그러나 마음에 들면 언제든 달려와서 뽀뽀까지 해주겠다고 트럼프가 말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은 잘해. 바이든은 똑같았어요. 바이든은 점잖게 말했죠. 자, 동맹들아 이리 와서 함께 노력하자. 내가 힘든데 이 말은 안 하는 거죠. 니네들이 역할을 좀 더 해. 점잖게 말한 것뿐이고 트럼프는 야 니들이 돈 내. 내 돈 떼먹었지? 이리 와 돈 내. 하고 등치는 거거든요. 이건 트럼프라는 개인을 주목하는 것보다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을 미국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것도 몇 번? 2번이나. 1기 때 광풍을 몰아쳤는데 바이든이 왔죠? 두 번째 또 몰아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동맹은 추억일 뿐이다. 그러나 동맹은 동맹이다. 이제 이 느슨한 질서, 느슨한 동맹 속에서 각자 살아야 하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각자 도생이거든요. 자, 이 시대를 진단해 보면 우리는 불안하죠. 그러나 첫 번째,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 무국화의 시대는 이제 입구에 들어선 거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큰일 난다. 무국화의 누누마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국화 시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무국화는 다극화와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역발상을 해보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왜? 첫 번째 볼까요? 일본이 강했을 때 어떻게 됐죠? 임진왜란을 일으켜요. 일본이 강했을 때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돼요? 한반도, 조선반도를 침공했어요. 36년간을 강점을 했어요. 맞죠? 자, 강할 때 어떻게 됐죠? 거란이 침략해요. 수나라가 침략해요. 병자호론 청나라가 침략을 해요. 이게 다 언제냐? 중국이 강할 때예요. 강할 때. 주변국이 강할 때 대한민국, 한반도, 조선반도가 편할 날이 없었어요. 코피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할 때가 언제냐? 우리 강할 때는 우리가 강할 때예요. 주변국이 강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일본은 다카이치 열풍은 슬프게도 일본인의 상실감이 만들어낸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다. 노쇠한 일본,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으로 가는 흐름을 다카이치가 못 바꾼다. 중국 볼까요? 저 난리치지만 시진핑 당중앙군사의 주석 장성민 기회에 서기만 남고 5명이 야당군 5명을 모두 제거하는 게 저게 정상입니까? 덩샤오핑이 가졌던 유일한 직함이었던 당중앙군사위원회 막강한 7인 체제 중에서 5인이 없는 2인이 있는 기형적인 부동산 위기, 전기차, 수백 개 전기차 회사, 그 다음에 숨겨놓은 거의 10경에 달한다는 중국의 부채, 정부 부채 터지기 시작할 거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는 특정한 분야에는 강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거기다가 중국이 세계의 물건을 팔지만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계에 중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중국은 한계에 이미 왔다. 피크 차이나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럼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경제 보편적인 순위로 한 10위권 되고요. 그러나 첨단 기술을 얘기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원자력, 지금 AI 시대에는 전력이 핵심이거든요. 원자력 필수인 시대입니다. 슬프게도. 이제 원자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원자력, 그 다음에 전기 관련,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기 관련 시스템, 그 다음에 조선.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모두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들이죠.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력 10위권을 더 앞선다. 첨단 기술만 보면 세계 5위권쯤 될 거다.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K방산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K방산이. 문화력은요. 문화력은 세계 1위잖아요.
캐대원부터 시작해서 BTS, 오징어 게임, 한류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죠? 계속 가고 있잖아요. 문화력도. 자, 정치, 경제, 문화가 강해요. 군사가 강해요. 경제, 군사, 문화 얘기했죠. 이제 정치 얘기를 할게요. 자, 정치 얘기하면 우리가 막 시끄럽고 뭐 비상계엄 뭐 난리 난 것 같죠? 사실은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모범 선진국입니다. 이러면 뭐 댓글도 많이 달릴 거예요. 뭐 아니다 그렇다 뭐. 자,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3명이 공동 수상했거든요. 에스모글루, 로빈슨, 존슨.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 쓴 책이 Why Nation Fail?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그 다음에 에스모글루와 존슨이 쓴 책이 권력과 진보라는 책이거든요. 이 중에 핵심이 이제 Why Nation Fail? 이 책은 뭐냐면 바로 체제를 얘기해요. 체제의 건강성. 그러면서 한국을 얘기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에 있어서 모험적인 국가다. 모험적인 국가다. 북한은요, 최악의 체제 건강성이 엉망인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 독재를 거쳐서 여러 가지 혼돈과 비상계엄 사태까지 거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흐름을 가진 사례가 후발주자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미국 보세요. 트럼프의 저 초법적인 광기, 법원에 가면 지는데 트럼프를 못 막잖아요. 집권하고 나서 자기 가족들 재산이 코인부터 시작해서 수조 원이 불어났는데도 저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 100번쯤 타락당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여기에 대해서 뭐 아직도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미증유의 사태를 우리가 절차대로 혼돈 없이 일정한 혼돈이 있었지만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까지. 그러고 보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역사 뭐 5,000년이라고 대략 그러잖아요. 뭐 더 길죠. 따지면은.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최대 강성한 때가 지금이다. 이러면 뭐 고려 거란 전쟁 보신 분들 뭐 고구려 때 뭐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 세계가 고려 거란을 알아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전 세계가 알아요?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이었거든요. 유럽과 중국의 변방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세계 중심이잖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알잖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매력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리하면 이 무국화 시대는 각자 도생이고 각자 도생은 각자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은 시대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유사일에 최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 경쟁력을 활용을 해서 미래를 개척한다면 거기다 주변국들은 다들 헤매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무국화 시대는 위기이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무국화 시대가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거는 무국화의 뉴노멀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의 경쟁력으로 전환을 시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들이 하나는 걱정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아기는 낳아야 된다. 출산율은 심각하다. 자, 그 문제 극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율만큼 무서운 문제는 우리 안의 분열입니다. 우리 안의 분열. 모든 제국의 붕괴 내지는 급격한 몰락을 보면 내부 분열이 항상 있어요. 어디서든 다양성이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분열은 사실 도를 넘는다. OECD에서 사회 갈등 지수가 정치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부정과 강요, 배제의 어떤 갈등 구조는 그 어떤 것보다 좀 문제가 된다. 그런 면에서는 코리안 톨레랑스, 한국적 관용, 차별이 아닌 차이, 이 차이가 배제로 가지 않는 이런 우리 사회 내부의 관용을 키워나가는 것, 이제 그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중국군 수뇌부 숙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인가요?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공산주의 국가의 군 통치, 군 지휘 체계의 특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 중국의 PLA,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당의 군대예요.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노동당이 군대를 지휘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로 치면 지금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군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군을 지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인민해방군 PLA에 대한 직속 명령체계 관리체계는 어디냐면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최고 높은 직위가 누구냐? 바로 주석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직함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당, 군, 국가. 그러니까 중국 국가 주석이 바로 시진핑이죠. 내각.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 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에요. 김정은도 직함이 3개입니다. 하나는 노동당 총비서, 하나는 내각에 해당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총비서 그러고 대외적으로는 국무위원장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인민군을 총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똑같죠.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인 거죠.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이죠. 주석이 시진핑이고 부주석이 허웨이둥과 장유샤라는 2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럼 3사람이죠. 나머지 4사람이 이제 위원인데 하나는 장성민이라고 하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기율위원회 석입니다. 그 다음에 мя오와 류젠리, 그 다음에 이제 리쌍푸. 이 4명에서 모두 7명이거든요. 자, 이게 중국 공산당 20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바로 7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2022년 20기 당중의 20기 중국 공산당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2023년부터 시진핑 3기가 시작되거든요. 자, 중국의 권력 체계는 5년 2번씩 하고 끝나는데 시진핑이 욕심을 부려서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시진핑의 3연임을 시작된 게 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부터 시작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누구라고요? 주석이 시진핑, 부주석이 허웨이둥, 장유샤, 그 다음에 리쌍푸, 류젠리, мя오와 장성민이었거든요. 근데 23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리쌍푸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мя오와 이 2명의 위원이 그 다음에 부주석 허웨이둥까지가 차례로 낙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이 절반 가까이의 당 중앙군사위원이 부주석 1명 포함, 위원 2명을 포함한 3명이 낙마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행위라는 명목으로 낙마를 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2023년부터 3연임이라고 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체제의 핵심이 바로 군부일 텐데 그 군을 지배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 중에 3명이 문제가 있어서 낙마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럼 남은 4명 중에 유일한 부석이었던 장유샤, 그 다음에 류젠리라고 하는 2명이 또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행위로 숙청이 됐어요. 지금 남는 건 7명 중에 2명만 남는 거죠. 시진핑 국가주석과 장성민 기율위원회 서기. 이 장성민 기율위원회 서기는 지난해 연말에 부주석으로 승진했거든요. 이 장성민은 누구냐? 기율위원회는 쉽게 말하면은 이 감사원이에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그게 기율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이 감사원 기능을 했던 장성민 빼놓고 나머지 5명의 군부 실세들이 모두 숙청을 당한 거죠. 그럼 이거는 기가 막힐 일인 거죠. 중국 군부를 다스리는 핵심 7명 중에 주석인 시진핑 남고, 시진핑은 민간인이죠. 그 다음에 야전군이라기보다는 군을 감독하는 정치군인 장성민만 남고 나머지 5명, 중국군의 실질적인 책임자 5명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죠. 실각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기해왔던 장유샤의 바로 권력투쟁설을 설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지난 1, 2년간 계속해서 장유샤, 이번에 숙청된 부주석, 중앙군사의 부주석 장유샤의 쿠데타설, 권력투쟁설 이런 게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나 이게 왜 그동안 장유샤와의 권력투쟁설, 쿠데타설 이게 말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하냐면
일단 장유샤 아버지와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의 장유샤 아버지와의 관계는 바로 국공 내전 때 바로 의형제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또 시진핑과 장유샤도 역시 의형제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같은 태자당이니까. 거기다가 2023년 시진핑의 장기 독재 3연임을 시작을 할 때 만들어진 게 현재 당중앙군사위원회인데, 여기에 시진핑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진핑의 강력한 독재가 시작되는 그 20기 당중앙군사위원회 7인이 같이 시작한 인물들인데, 그럼 그렇게 권력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을 했다? 시진핑이?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중국의 군대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 군대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전군, 전통적인 군인, 하나는 정치 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군단장, 사단장 이렇게 쭉 내려가고, 요 옆에 누가 있냐면은 군단 정치지도위원, 사단 정치지도위원, 쭉 소대까지 내려가는 정치 장교들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민군 총정치국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야전군 세력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인민군 총정치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단장보다 군단 정치위원이 더 세요. 이 사람이 군단장을 감시하니까.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느냐? 말단 조직까지 다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의 야전 사령관들, 지휘관들의 동향은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이 보고서로 만들어져서 상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산주의 국가 군대의 지휘관들은 부대 이동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중앙에서 명령을 하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02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죽었고 12월 30일 날 최고 사령관에 취임을 하는데, 그 다음에 7월에 인민군 총참모부 우리 지금 합참의장 리영호를 처형하는데, 처형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명령 없이 병력을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이동만 시켜도 명령 없이 처형당하는 게 인민군, 인민해방군이거든요. 자, 매일같이 당 정치 지도위원들이 인민해방군을 감시해요. 그 다음에 부대 이동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장유샤가 야전군인이 시진핑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71년에 린비아오, 인표, 마오쩌둥의 후계자였던 린비아오가 마오쩌둥을 제거할 5.7일 공정이라는 걸 기획을 하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몽골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다 추락해서 전원 사망하거든요. 이게 유일한 쿠데타 사례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 내에서의 어떤 반기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감독 체제, 감시 체제를 작동을 시켰고, 그 이후로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 군부가 세력화해서 지도권을 넘은 사례가, 쿠데타를 시도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의미 있는 쿠데타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력이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중국 군부가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어서 권력투쟁이 발생을 했다, 이 얘기는 전 동의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권력투쟁이 아니라면 왜 당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에 5명이 잘렸느냐. 당중앙군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례를,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78년에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 오늘날 중국을 만든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마오쩌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휘했지만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죠. 물론 과도 있어요. 테난먼 사태 때 유혈진압을 주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오늘날 상전벽해 중국을 만든 건 덩샤오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직함이 3개,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총석이 이게 없었어요. 오로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만 갖고 이런 일들을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중앙군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7인 중에 5명이 왜 날아갔냐 이거예요. 권력투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심각한 기율위반과 불법행위라고 인민해방군 대변인이 숙청 이유, 처벌 이유를 든 데도 찾을 수가 있다. 왜냐? 몇 년 전부터 인민해방군의 장성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주도한 게 바로 살아남은 장성민,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 서기, 이 인물이 이걸 주도하거든요. 그럼 반대파를 제거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중국 군부는 시진핑 장기 독재에서
시진핑 체제로 지금 채워지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중국 군부의 대부분은 시진핑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유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별들이 무더기로 날아간 게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로켓군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 중국군 현대화의 필수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자, 로켓군의 역할은 뭐냐? 대만을 침공할 때 대규모의 미사일 전력으로 대만을 초기 제압하는 이 미사일을 운용을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ICBM 능력으로, 또 SLBM 능력으로, 또 전략폭격기 능력으로 미국을 억제해야 돼요. 미국을 때릴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이 감히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목숨을 걸었고, 그러니까 뭐 제20, 제35 스텔스기, 푸제남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인민해방군 현대에 노력을 하는데 그 핵심이 로켓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켓군에서부터 비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지하 사일로에 뚜껑이 안 열린다든지 검열을 해보니까, 자, 로켓에 로켓 엔진에 로켓 연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있다든지 열어보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포거, 중국 음식이죠. 포거 만들어 먹는데 인민해방군들이 로켓 연료를 빼돌려서 그걸 해먹었다든지, 이게 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보도가 된 얘기들이에요.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미사일 사일로가 안 열려, 연료 대신 물이 들어있어, 연료 가지고 포거 해먹었어,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인민해방군이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부터 로켓군의 별들이 수십 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했던 5명의 당 중앙위사의 기라상 같은 위원들이 모두 다 심각한 기후위반과 불법행위거든요. 이게 부정부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중국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문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고 전쟁 준비를 끝내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만을 통일하는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두 마디를 정확하게 했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현대화를 끝내라는 게 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군부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핵심이 로켓군이었겠죠. 근데 이게 중국 독재 체제에 뿌리 깊은 이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 왜냐?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거든요.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쟁력이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보면은 이 CEO들이 일 잘하면 천문학적인 몇십조 원씩의 배당금, 스톡옵션을 받지만 일 못하면 쫓겨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회장이 지금 CEO가 누구예요? 진순왕이잖아요. 대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신분, 인종, 피부 색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힘이거든요. 근데 독재 체제는 특징이 뭐냐? 능력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로지 충성도. 그리고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이 지배 체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독재 체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권력이 집중되고 결국은 발밑이 썩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왜냐? 충성도가 중요하니까. 능력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중국 군부는 썩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비극은, 그러니까 시진핑이 막강한 1인 지배 체제에서 당 중앙군사의 5명을 일거에 숙청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막강한 도전 세력이 없는 게 맞다. 그러나 이게 더 위험한 거다. 시진핑의 라인으로 모두가 채워졌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없고, 견제 세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무지막지한 권력이 모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권력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고이면 썩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중국 군부의 이상현상은 권력 투쟁이 아니고 독재 체제, 공산당 독재 체제가 가진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권력이 강한 게 오히려 시진핑이 지금 독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집중된 권력이 썩기 시작하는 거고, 이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잘라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중국 공산당에서 군부나 아니면 관료들의 비리를 캐면 보통 수천억 원 기본이고, 보통 뇌물 규모나 부정축제가 수조 원 단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최근 중국군 수뇌부 숙청은 시진핑이 독재 체제가 강해서, 권력 집중이 너무 심해서 생기는 문제지,
여기에 뭐 중국 군부가 도전하고 뭐 쿠데타가 있고 지금 뭐 북경을 향해서 뭐 부대가 이동한다, 총성이 일어난다. 유튜브 엄청나게 나왔죠? 조회수도 무지하게 나오더만.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뒷말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뭐 장유샤가 뭐 편지를 써서 지금 해외에 뿌렸다. 장유샤가 미쳤어요? 지금 숙청당하는데? 그 증거를 남기게? 다 소설이죠. 그렇게 보면 중국은 시진핑의 권력은 도전받아서 취약한 이게 위험한 게 아니라 올 게 오고 있다, 지금. 필연적인 독재 체제의 한계가 오고 있다. 아무리 속관해도 썩은 부분은 계속 나올 거다. 더 나올 거다. 자기 발밑까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처음에 반대파를 제거할 때 활용했던 게 바로 반부패 캠페인이었거든요. 보시라이부터 시작해서 뭐 저우융캉 뭐 이런 많은 기라성 같은 잠재적 정적들을 제거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의 권력이 집중되고 집중된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왜냐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 권한이 곧 돈인 게 공산주의 사회인데 이 썩는 것들이 시진핑 권력의 본질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죠. 권력이 도전받는 게 아니라 시진핑 독재,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의 즉 공산당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26년의 시진핑 권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시진핑 권력이 보여주는 모습은 군부 숙청 사례는 바로 중국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의 정치 체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G1, G2 언젠가 2030년 지나면 뭐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뭐 2050년 지나면 뭐 체제 경쟁이 뭐 뒤집어지고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트럼피즘이 보여주듯이 한계죠. 예전 같지 않은 미국, 흔들리는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의 석양이죠. 그러나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넘어설 수가 없다. 왜냐? 바로 공산당 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 때문입니다. 공산당 주도의 경제 발전,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 발전을 공산당, 지배 세력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나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 이건 필연적으로 권력이 경제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은 초기에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초기에는 발전을 이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몸집이 커진 다음에는 공산당 지배 체제가 오히려 자본의 자율성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황다 사태 위기,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업체 난립 이런 문제들은 다 예견이 된 거예요. 왜? 공산당이 모든 걸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국가부채 120% 갖고 지금 난리지만 사실은 중국은 300%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 부채가 300, 지방정부 그 다음에 국영계 합치면 30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중국은 이 공산당이 주도해왔던 경제발전 체제에서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 13,000불, 14,000불에서 이미 3만 불, 한국이 3만 불에 겪었던, 일본이 4만 불에 겪었던 위기를 이미 어떻게 되죠? 고성장이 안 되죠, 이제. 고도성장이 안 됩니다. 여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합니다. 여기에 이제 AI, 피지컬 AI, 로봇과 결합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중국의 성장은 더 클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이 체제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경제체제 자율성을 제약하는 공산당의 독재체제, 부정부패. 이 문제가 현저할 거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7인 중에 5인이 숙청된 이게 중국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 큰 건 뭐냐면 지금 피크 차이나의 가장 큰 문제, 중국이 미국을 넘볼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도덕적 헤게몬입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저 칼춤을 추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뭐죠? 자유주의, 민주주의, 다양성, 전문성, 기회의 땅, 평등의 땅.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보이죠.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러나 지금 중국이 그런 게 있나요? 민주주의가 있나요? 자유주의가 있나요? 문화적 다양성이 있나요? 마인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씩 잡혀가고 사라지고 투명성이 있나요? 그 다음에 도덕적 헤게모니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의 물건을 쓰지만 중국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트럼프가 저 광기를 부리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저력, 할리우드 영화 보잖아요. 중국 영화 안 보잖아요. 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중국으로 전 세계 브레인들이 가나요? 안 가거든요. 극히 일부가 갈 뿐이지. 즉 도덕적 헤게모니,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중국이 충돌하면 어느 게 이기겠어요? 결국 보편성을 중국은 가질 수가 없죠. 절대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피크 차이나 중국은 이미 한계에 왔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중국 군부 당중앙서 5인 숙청,
1조 달러 무역 흑자를 냈지만 어떻게 되죠? 청년 실업률이 뭐 50%다, 20%다. 부동산, 정부 부채 터지기 일보 직전. 이미 터졌는데 숨기고 있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도덕적 헤게모니의 부재부터 시작해서. 당장 우리 사회도 볼까요? 중국에서 만든 옷 입고 중국에서 수입한 식자재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의 서빙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중국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대세잖아요. 그게 중국의 한계다. 그렇게 보면 중국은 여기까지다. 가도 좀 더 밖에 못 간다. 이 지금 중국이 처한 문제들은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할 거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듯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아직도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는 떠 있죠. 그러나 석양이다 이제. 지는 해다. 석양은 아름답지만 언젠가 지거든요. 그 석양은 꽤 오래 아름다울 거다. 그러나 트럼프님이 보여주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예전 같지 않은 미국, 노쇠한 미국, 절대 강자였던 미국이 이제 상대적 강자로 전환되는. 트럼프 나가면 낫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그만둔다고 해서 트럼프가 행했던, 트럼프를 미국인들이 지지했던 그 기억을 전 세계가 일시에 지울까요? 그 상처는 영원히 가죠. 불신의 미국.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하고 미국 아이스하키 팀 게임하는 거 보면 거의 전쟁이죠. 옛날 같으면 같은 핏줄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저 얘기는 예전 같지 않은 미국, 미국을 넘볼 수 없는 중국의 한계를 보여준다. G1, G2가 싸우고 있지만 이들이 각자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구성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이미 무너졌다, 중진국으로. 러시아는 GDP가 세계 10위권이에요. 뭐 유럽을 침공한다 그러지만 우스운 얘기입니다.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인데요. EU는 러시아 인구의 5배, GDP는 10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중국 시진핑 이번 당중앙 군사의 사태는 중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다. 트럼프 역시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해 있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유럽은 분열되어 있죠. 무기력하죠. EU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럼 남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다카이치를 보세요. 저 극우적 성향의 다카이치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강한 일본판 마가를 부르짖는 다카이치에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지금 쏠리는 건 저건 일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일본 사회의 좌절, 그 다음에 상실감, 이게 만들어내는 강한 일본에 대한 희구거든요. 근데 저게 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고 다카이치 말하고 있고 적극 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의 정부 부채는 자본주의 중에 최고 높은 250%거든요. 여기 돈을 더 풀어요? 그 다음에 또 감세를 하겠대요. 이 얘기는 뭐냐? 노쇠한 일본을 다카이치는 이렇게 세울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전 세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전통적인 국가들이 모두 예전 같지 않은 상황. 이걸 저는 무극화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극이 없는. 다극화가 아닌. 자, 다극화하고 있지만 무극화는 뭐냐? 아무도 국제 분쟁에 책임을 안 져요.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있죠. 경제전쟁, WTO 체제 트럼프가 무너뜨리죠. 유엔은 무기력하죠. WTO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료, 유엔의 기구들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다. 혼돈의 시대. 무료수의 르노말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사태, 부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 이걸 일시적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무국화 시대의 입구로 들어서고 있고 그 혼돈의 시대를 이게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길을 찾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러시아는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전략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마디로 보면 전술적 승리, 전략적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푸틴은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말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특별 군사작전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건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제한적인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푸틴은 일단 전쟁의 명분이 우크라이나 동부지구 돈바스의 도네츠크, 루한스크의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평화지대와 나토와의 불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표는 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을 해서 장악을 했고 2014년에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서
친러계 주민들이, 여기는 러시아 주민들이 한 40% 이상 살고 있었거든요, 내외가.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러시아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었고, 요 내전 지역을 포함을 해서 루간스크, 도네츠크, 그 다음에 헤르손, 자포리지아,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남부, 이걸 서든 커리도와 남부 회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장악을 했거든요. 이건 우크라이나 면적의 5분의 1쯤 됩니다. 크기를 보면 남한 면적쯤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주민들의 문제 해결됐죠. 다 장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토 가입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불안하니까 나토 가입하려고 그러지만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토는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거든요. 왜냐, 분쟁 중인 국가 가입하면 나토 전체가 집단방위니까 바로 전쟁에 개입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는 가입 안 될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탈라찌와 어차피 젤렌스키 정권 교체가 푸틴의 목표였는데 이미 전쟁 기간 중에 지난해 3월, 2024년 3월에 선거를 했어야 되거든요. 임기가 5월까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전쟁 끝나면 바로 선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어찌됐건 푸틴의 초기에 예상했었던 그런 전쟁의 목표는 대부분 달성이 되는 셈입니다. 이미 전술적으로는 초과했다고 볼 수도 있죠, 목표는. 자, 그런 점에서는 전술적으로 보면 푸틴은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나 전략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푸틴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 전쟁은 길어야 한 달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전쟁은 2026년 2월 현재 만 4년을 경과하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죠. 실패했다는 얘기죠.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들어갔고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면적의 5분의 1, 남한 면적을 장악했지만 손실이 너무 크다. 지금 100만에서 한 150만 사이로 러시아의 손실률을 보거든요. 전사자와 부상자. 전사자와 부상자의 비율을 한 3대 1로 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손실한 기갑장비, 중장비는 한 2만 대까지 보거든요. 천문학적이죠. 천문학적. 거기다가 2025년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새롭게 얻은 면적이 한 4,000제곱킬로쯤 됩니다. 그럼 서울시가 600이니까 서울시 한 7배 정도 큰 면적이죠. 그러나 이건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0.8%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손실한 병력이 40만쯤 됩니다. 그럼 단순히 계산해도 우크라이나 면적 8%를 얻으려면 10년이 걸리고 400만이 손실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 감당을 못하죠. 너무나 큰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건 푸틴이 살아생전에 이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다. 회복할 수 없다. 절대로. 러시아 경제는 전시 경제로 그나마 돌아갔지만 지금 인플레이율은 20% 정도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금리는 21% 17% 사이입니다. 왔다 갔다 해. 중앙은행 금리가 20% 내외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전시 경제로 버티고 있지만 그 후유증이 장난이 아닌 상황이고 문제는 전시 경제는 전시 경제대로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기 만들고 전쟁 물품 만들고 하느라고 지금 돌아가지만 이건 대부분 국가 재정에 압박을 주는 거고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민수 경제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착륙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기화된 경제와 경제적 후유증, 인적 물적 손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유럽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처럼 유럽은 소련이 몰락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많이 누그러뜨렸어요. 러시아의 북극곰, 저 북극곰이 위험한 북극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럽은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노르드스트림이에요. 가스관, 독일과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스웨덴, 핀란드가 어떻게 됐죠?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게 뭐예요? 러시아에 대한 불신. 이제 러시아는 역시 못 믿을 애들이야. 저 북극곰은 믿을 수가 없어. 유럽으로부터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거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무서운 일이냐? 러시아는 유럽의 일부입니다.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의 일부거든요. 그럼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길은 끊긴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장악한 5분의 1의 영토, 서든 코리도, 남부 이 부분을 러시아는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거거든요. 넘겨주면 전쟁 왜 했어요? 그러면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없죠. 왜냐?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게 러시아의 뼈아픈 손실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최소한 푸틴 살아생전엔 이제 유럽으로 못 간다. 끝났다. 유럽으로부터 신뢰를 상실당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전범국가인 독일이 재무장하고 있고 징병제를 검토할 상황이고
전 유럽이 군비 증강. 그렇게 트럼프가 2% 국방비 써라 안 쓰던 유럽이 3.5 플러스 1.5% 5% 쓰겠다고 지금 전환한 상태고, 폴란드는 굶으면서 허리띠 굶으면서까지 4% 5% 국방비로 우리 뭐 FA50, K2, K9 사가고 있죠. 왜? 이제 러시아의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러시아는 두 가지입니다. 전 유럽과 군사적인 대치로 지금 커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하나도 못 이기는데 자꾸 일각에서 유튜브에서 뭐 러시아가 유럽과 새로운 전쟁을 준비한다.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데 우크라이나 하나도 못 이겨요? 뭐 무기를 안 쓰고 있을 뿐이다. 아끼고 있을 뿐이다. 아니 우크라이나 확 밀어버리면 되지. 그걸 아끼느라고 그 우크라이나 안 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유가 러시아 인구의 5배고 GDP가 10배거든요.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예요.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력과 레오파르드 2, TKMS, 티센크로프 머린 시스템스 같은 해양, 잠수함, 조선, 선진국인데 이제 바꾸고 있잖아요. 공장들을 무기 공장으로. 근데 러시아가 유럽과 다시 전쟁을 해요? 5배 인구와 10배의 GDP하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유럽과의 군비 경쟁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더 크죠. 이제 유럽으로의 경제적 출구는 사라지는 거죠. 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는 전후 복구를 해야 되겠죠? 전후 복구 누구하고 손잡아요? 유럽이 도와줘요? 안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홀로 서겠죠. 자, 유럽과의 신뢰를 잃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잃은 신뢰가 바로 슬라브 문화권의 신뢰를 잃은 거죠. 유럽은 슬라브 민족이 많아요. 동슬라브,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러시아, 서슬라브,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폴란드는 슬라브족이에요. 남슬라브,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슬라브족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같은 슬라브족이 피비린내라는 동족 상대를 벌였으니 슬라브족의 중심적인 문화적 헤게모니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가 이미 분리를 선언했잖아요. 자, 그러면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를 팔아먹은 거죠. 이렇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 전쟁에 푸틴에게는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가 될 거다. 전쟁이 끝나면 초기에는 아마 푸틴의 지금도 지지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크게 60-70%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제 러시아인들이 전쟁 피로감이 이제 3분의 2가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전쟁 끝나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클린턴이 그랬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틴은 어떻게 해결해요?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요. 채취 산업이 수출 의존 경제고 수출 의존의 3분의 2가 거의 4분의 3이 바로 지하 자원입니다. 그중에 석유가 지금 러시아 전체 수출의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석유가스가. 여기에 의존하는 경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저유가를 원하거든요. 왜? 그게 인플레이션을 막고 트럼프 에너지 패권이니까. 그럼 푸틴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미 저유가로 인한 후유증들이 러시아에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러시아로서는 가시밭길인 셈인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을 점령했는데 이 부분이 다 폐허거든요. 전쟁으로 뺏었으니까. 이 부분의 전후 복구, 그 다음에 전후 경제 발전, 이 천문학적인 이 돈을, 비용을, 기술도 없는데 저유가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대규모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강연을 하면 약하고 착한 우크라이나를 강하고 나쁜 푸틴이 침공해서 학살을 저질렀다. 그러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이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국제 질서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오로지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국제 질서고.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마두로 잡아갔지만 트럼프 대통령 누가 욕하나요? 욕해도 소용없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니까. 이란 폭격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폭격했고 실제로 지난해 12일 전쟁 5월에 미국도 폭격했고 이유가 핵물질 농축이거든요. 근데 북한은요. 핵무기도 가졌어요. 농축 물질도 있어요. 플루토늄도 있어요. 이란은 아무것도 없어요. 핵무기도 없고 핵실험도 안 했고 고농축 우라늄도 없어요. 농축 단계일 뿐이에요. 플루토늄도 없어요. 근데 폭격 안 하잖아요. 왜? 그게 강대국 논리거든요. 물론 해서도 안 되죠. 우리 때문에. 한반도가 위험해지니까. 그러나 이번 전쟁을 보면 아주 복잡한 원인들이 내재해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끼우라고 그러죠. 여기서 9세기에 같이 출발해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꼬인 원인들이 있고 물론 국제법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엄연히 불법이죠. 그러나 미국은요. 그레나다 침공했어요. 파나마 침공했어요. 베네수엘라 침공했어요. 미국 원하면 침공합니다. 지금 이란도 침공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강대국이 지배하는 논리 속에서 선악을 찾고 옳고 그름을 찾는 건 사실은 부질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 냉혹한 이 강대국 정치, 강대국 논리, 국제 질서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하고 국익을 관철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북한이 참전해서 그렇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유럽의 전쟁이거든요. 트럼프도 말하잖아요. 우리 전쟁 아니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전쟁의 원인보다 이제 전쟁 이유를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전쟁 이유가 되면 자, 푸틴의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가는 길이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동방으로 와야 됩니다. 푸틴은 이걸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신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시베리아 극동을 활용을 하는 정책을, 동방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는 정책을 추구해 왔어요. 그건 뭐냐면 시베리아 극동에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망, TSR,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 철도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놓고 있는 북극 항로, 이 세 가지가 푸틴의 비책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겠다는 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푸틴은 전쟁 이후에 신동방 정책을 가속화할 거다. 그럼 우리는 이 북방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지만 냉전 이후에 한국의 대외 정책, 대외 전략 중에서 가장 성공한 걸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으로 평가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는 아니지만. 왜냐? 한서 수교했어요? 한중 수교했어요? 중앙아시아 국가들 수교했어요? 동유럽 수교했어요? 이게 한국 경제가 현재까지 올 수 있는 큰 배경이었거든요. 중국은 같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북방은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왜 그러느냐 볼까요? 자, 일단 전후 북구로 가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까요? 뭐 윤석열 정부 때 뭐 무슨 토건인가 막 난리 났었죠? 우크라이나 뭐 수해에서. 우리는 유럽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유럽은 살상무기 지원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에 유럽의 기회가 많겠습니까? 우리 기회가 많겠습니까? 우리 기회 거의 없어요. 유럽과 미국이 지원한 돈들은 다 빚이에요. 받아갈 거예요, 유럽과 미국이.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한테 기회는 아주 적게 차려질 거예요. 거꾸로 가봅시다. 자, 일단 전쟁으로 인한 재건의 수요가 러시아에 많을까요? 우크라이나에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 러시아가 점령해서 거기를 박살내 놨는데 여기가 훨씬 더 재건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우크라이나 본토 지역은 멀쩡한 지역이 많아요. 재건 수요는 러시아가 더 많다. 그럼 이 재건 사업에 유럽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러시아가 주겠어요? 유럽이 가겠어요? 제재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살상무기 지원을 유럽에 주겠어요? 안 줄 수가 없죠. 그럼 이 많은 수요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남는 건 어디예요? 동방이죠? 그럼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자, 인도는 산업적인 능력이 안 돼요. 중국은요? 중국에 의존할수록 러시아는 위험해집니다. 왜냐?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애증 관계거든요. 지금 아무르주, 하바rov스크주, 연해주, 이 주가 한반도 면적이 한 4-5배 되는데 이게 1870년 이전까지는 청나라가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청나라 땅이었다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게 베이징 조약과 아이온 조약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의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포비아, 공포가 있죠. 왜? 이 시베리아 극동의 인구는 수백만밖에 안 되는데 중국인들이 1000만, 2000만 원 와도 바로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러 협력은 한계가 있다. 자, 그럼 남는 건 일본이죠. 일본은 지금 우경화하고 있죠. 우경화하고 있는데 북방 사계도서 문제가 있거든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협력에 한계가 있어요. 자, 남는 건 어디예요? 우리인 거죠. 우리는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현대기아차 굴러다녀요. 자, 전후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게 필요하죠. 토목, 건설, 설계, 시공, 감리에 한국은 최고 수준이에요. 기계, 전자,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북극시대의 선박, 조선, 그 다음에 경공업. 지금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물 뭐 다 알잖아요. 우리는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적대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비우호 국가일 뿐이에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최근에 마지노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다, 한국에. 안 했잖아요.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그랬어요. 러시아.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의 살상무기 지원 안 해서 고맙다. 자, 2024년 6월 초에 6월 19일 날 평양을 푸틴이 갔지만 6월 6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한 2주일 전이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언론사가 연합뉴스였을 거예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한러 관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자, 시베리아 국동의 지하전 우리 관심 있죠? 써야 돼요.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부산항이 세계 2위의 물류 환적항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이용하면 육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북극 항로에 가장 인접한 국가가 우리예요. 중국도 지들이 그래요. 근북극 국가라고. 자기들이 무슨 근북극 국가예요? 우리가 더 근북극 국가지. 그러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국동 지하전, 북극 항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제일 강점이 있어요. 그다음 러시아 전후 경제 재건 발전에 한국은 러시아로는 필수적인 협력 대상 국가예요. 그렇게 보면 푸틴의 신동방 정책과 우리의 새로운 신북방 정책에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모색해야 된다. 그러면 북방은 이 무국화 시대에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안녕하세요. 또마게든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유튜브 조한범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북한 정세, 세계 정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제 식견을 모아서 이 무국화 시대라는 책을 이번에 집필을 했습니다. 지금 다극화 그러지만 다극화를 넘어서 무질서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혼돈의 안보의 혼돈의 시대, 여기저기 전쟁이죠. 경제의 혼돈의 시대, 트럼피즘이 많아지고 있죠. 여기저기 또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 극단적인 파퓰리스트들, 스트롱맨들의 시대, 이 시대를 진단하는 책이 이 무국화 시대고요. 이 무국화 시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이 혼돈의 무국화 시대는 이제 입구에 들어섰다. 무국화의 뉴노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기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래 저는 최전성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의 열강들이 강했을 때 우린 편치 않았거든요. 지금 주변의 열강들은 제가 보기엔 다들 무국화 시대의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강점으로 한반도 우리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무국화 시대의 집필의 제 의도고요. 또 이 책을 보시면 이 무국화 시대에 대한 진단과 또 우리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힌트 내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국화 시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